52회를 살아온 내 인생이 이토록 무거운 정적 속에 잠길 줄은 몰랐습니다. 베란다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겨울바람은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거실의 공기를 가르고 나는 그 서늘한 기운을 맞으며 낡은 흔들의자에 몸을 깊게 묻습니다. 그 바람이 피부를 스치며 지나갈 때마다 내 살갗 아래로 스며드는 차가움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잊힌 감각의 부활처럼 느껴집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그 찬 기운이 커튼을 살짝 흔들고 먼지 입자들이 춤을 추듯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지난 세월을 떠올립니다. 그 먼지가 빗속에서 반짝이는 모습이 내 삶의 잃어버린 순간들처럼 아른거립니다. 6년 전 남편이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로 내 세상은 채도가 낮은 흑백 영화처럼 변해버렸지요. 그날 병원에서 들려온 의사의 건조한 목소리 심장마비입니다. 급성으로 는 아직도 내 귓가에 메아리칩니다. 그 소식이 전해진 순간 내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던 내 모습이 타인처럼 멀게 느껴집니다. 그 후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나는 왜 나만 남아 이 고통을 견뎌야 할까 하는 절망적인 물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천장에 비친 낯선 빛의 문이었고 그 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는 순간 나는 매번 오늘도 살아야 하나 하는 자조적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빗무늬가 천장을 가로지르며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내 삶의 무상함을 상기시키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그 빛을 따라 손을 뻗어보지만 잡히는 건 공기뿐이었습니다. 그 공허한 느낌이 내 가슴을 더욱 짓누르며 고독의 무게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끓이는 주전자의 비명소리는 텅 빈 집안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커지며 끓어오르는 물처럼 내 안의 고독도 서서히 부풀어 올랐지요. 때때로 나는 그 주전자 앞에 서서 뜨거운 증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내 삶도 이렇게 증발해버리면 좋을 텐데 하고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주전자의 증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듯 내 마음속 빈 공간도 점점 그 고독으로 메워지며 무거워졌습니다. 그 증기가 사라지는 순간처럼 내 하루도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곤 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 허무가 더 커져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서재의 묵직한 가죽 냄새, 손때 묻은 만년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식사하며 소소한 꿈을 나누던 오크나무 식탁. 그 모든 풍경은 위로가 아니라 나를 천천히 질식시키는 외로움의 수렁이었습니다. 서재에 들어설 때마다 책장 사이로 스며드는 먼지 냄새가 코를 자극하고 남편의 빈 의자가 나를 노려보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의자에 앉아 그의 책을 펼쳐보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그의 목소리로 들려오는 듯해 눈물이 흐르곤 했습니다. 그 눈물이 책장 위로 떨어지며 얼룩을 만드는 순간 나는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만년필을 쥐어보면 그의 손가락 흔적이 느껴져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내려놓고 방을 뛰쳐나오곤 했지요. 그 만년필의 잉크 냄새가 아직도 생생해 때때로 서랍을 열어보며 그가 돌아올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의 아픔이 매번 새로웠습니다.
그 아픔이 내 가슴을 파고들어 숨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을 때면 빈 의자 하나가 내 가슴을 파고들어 왜 나만 남았을까 하는 원망이 솟구쳤습니다. 그 식탁 위에 놓인 포크와 나이프가 반짝이는 모습이 우리의 웃음소리를 상기시키며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의자에 그의 옷을 걸어두고 마치 그가 앉아 있는 듯 대화를 나누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일방적이었고 침묵만이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나를 더 깊은 고독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자라는 이름을 내 손으로 지워버렸습니다. 지은이의 엄마 혹은 누군가의 미망인. 그 건조한 호칭 뒤에 숨어 내 안의 불꽃이 꺼져가는 것을 지켜보며 그것이 순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지독한 갈증이 거대한 빙산처럼 자라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갈증은 밤마다 꿈속에서 나타나 내 몸을 뒤틀며 더 이상 참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를 외면하며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지만 그 울음은 점점 약해져 갔지요. 때때로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며 이 여자는 누구지? 하고 물어보았지만 대답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나를 더 깊은 고독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나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빙산을 단숨에 녹여버릴 뜨겁고도 잔인한 태양이 내 앞에 나타난 건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외딸 지은이가 결혼을 하겠다며 데려온 청년 29의 박준혁. 그는 내가 잊고 지냈던 남자의 생명력 그 자체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그의 훤칠한 키와 단단하게 벌어진 어깨를 보는 순간 내 집안의 정체된 공기가 단숨에 휘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마룻바닥을 울릴 때마다 그 진동이 내 심장까지 전달되어 오랜만에 느껴보는 생생한 맥박을 깨우쳤습니다.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릴 때마다 드러나는 탄탄한 팔근육과 깊고 맑으면서도 무언가 갈구하는 듯한 그 눈빛.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내 안의 고요를 깨우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릴 때 그 낮고 따뜻한 톤이 내 귀를 간지렸습니다. 나는 그를 처음 보던 날 장모로서의 기쁨보다 먼저 한 인간으로서의 본능적인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이 지은이의 어깨를 감싸는 모습을 보며 나는 질투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 손길이 내 피부를 스치면 어떤 느낌일까? 하는 금기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고 나는 재빨리 그 생각을 쫓아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가 준혁을 데리고 돌아간 후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피부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보였지만 눈동자 속에는 오랜만에 불꽃이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이게 무슨 감정일까? 나 같은 나이 든 여자가. 나는 스스로를 탓하며 물 한 잔을 들이켰지만 그 물맛은 쓰디썼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이 나를 본 건 착각일까? 하는 헛된 생각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 생각이 점점 커지며 내 일상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창밖을 보며 그의 얼굴을 떠올리고 밤에 베개를 안으며 그의 채취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햇살 같은 행복 뒤에는 지옥의 문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지은이가 사색이 되어 내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밀랍 인형 같았고 소파에 주저앉아 내뱉은 울음 섞인 고백은 내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완벽해 보이던 사위 준혁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성욕 과다증이라는 어둠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는 그의 비정상적인 요구에 가녀린 딸은 이미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정신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내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오빠가 너무 무서워요. 사랑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제 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내 무릎을 적시는 느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딸의 피멍든 손목을 어루만지며 나는 분노했습니다. 그 손목의 멍 자국이 내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괴물이 내 딸을. 하지만 그 분노 속에 준혁의 그 강렬한 눈빛이 스치며 이상한 호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과도한 욕망은 대체 어떤 것일까? 왜 통제되지 않을까? 나는 그 생각을 애써 억눌렀지만 밤새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지은이를 안아주며 엄마가 도와줄게라고 말했지만 내 안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그를 구할 수 있을까?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나를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이 내 이성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사죄를 하겠다며 내 앞에 무릎을 꿇은 준혁을 마주했을 때 나의 분노는 기묘한 동정심으로 그리고 더러운 호기심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 발치에 머리를 박으며 절규했습니다. 장모님, 제 안에 악마가 사는 것 같습니다. 지은이를 사랑하지만 제 몸이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매일 밤 그 충동이 나를 괴롭혀요. 도와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물로 젖은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동정심이 솟구쳤습니다. 이 젊은이가 얼마나 괴로울까? 하지만 동시에 그의 단단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이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괴로워하는 그 단단한 몸뚱이를 보는 순간 나의 이성은 마비되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남성의 압도적인 생명력이 나의 도덕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고 싶다는 충동이 솟구쳤고 나는 재빨리 그 손을 놓았습니다. 이건 안 돼. 그는 내 사위야. 하지만 그날 밤 꿈속에서 그의 몸이 내 위에 포개지는 환상이 나타났고 나는 땀에 흥건히 젖어 깨어났습니다. 그 환상이 너무나 생생해 내 몸이 반응하는 것을 느끼며 더 큰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욕망과 절제 사이의 갈등이 내 영혼을 찢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갈등은 낮에도 이어져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준혁의 얼굴이 스치며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 얼굴이 웃는 모습, 고통스러운 모습이 번갈아 떠오르며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욕망이 나를 향한다면 하는 상상이 내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오후 나는 지은이가 야근으로 자리를 비운 신혼집을 찾았습니다. 정성껏 만든 반찬통들을
식탁에 내려놓는 내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내 심장 소리와 섞여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힘없이 앉아 있는 준혁의 붉게 충혈된 눈과 마주쳤을 때 나는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은이를 위해서라는 명분은 이제 나의 비틀린 욕망을 가려주는 얄팍한 커튼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대신 그 불길을 받아내마라고 속삭이며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린 순간 6년간 가둬두었던 나의 고독이 홍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그의 피부가 뜨겁게 느껴지며 내 몸속에 얼어붙은 부분이 녹아내리는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죄악이었고 동시에 내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생의 감각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를 스치자 나는 눈을 감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하지만 엄마도 살아야 해. 그 순간 욕망이 절제를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빗소리가 우리를 감싸며 그 오후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끝난 후 그의 팔에 안겨있는 나 자신을 보며 나는 혼란스러운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일까? 그 행복 뒤에 숨겨진 죄책감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내 가슴을 짓누르며 동시에 더 강한 욕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날 이후 나의 일상은 두 개의 세계로 찢겼습니다. 지은이의 자상한 엄마로서의 세계와 사위의 비밀스러운 연인으로서의 세계. 낮에는 지은이와 통화하며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하며 평범한 어머니를 연기했지만 밤이 되면 향수를 뿌리고 남편이 좋아했던 실크 원피스를 꺼내 입으며 거울 속에 낯선 여자를 마주했습니다. 그 원피스가 몸에 스치며 느껴지는 부드러운 감촉이 내 욕망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지은이는 엄마, 준혁 오빠가 요즘 너무 차분해졌어. 엄마 덕분인가 바라며 나를 안고 웃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심장은 바늘 수천 개로 찔리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동시에 묘한 정복감마저 느꼈습니다. 내가 그를 길들였어. 지은이를 지키는 건 나야. 준혁은 나의 원숙함에 중독되어 갔고 나는 그의 젊음을 탐닉하며 회춘하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서로의 몸에 속죄의 눈물과 쾌락의 땀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외로움이 빚어낸 괴물 같은 춤이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끝난 후 죄책감이 밀려와 나는 혼자 울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파괴일까? 욕망은 강렬했지만 절제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 내 안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 갈등은 식사 중에도 산책 중에도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멈춰야 해. 하지만 그의 품이 너무 그리워. 그 그리움이 나를 더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문자 하나에 내 심장이 요동치고 그를 상상하는 것만으로 몸이 달아오르는 그 느낌이 나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비밀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옛 직장 동료였던 강상무가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오면서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강상무는 준혁이 내 집을 은밀하게 드나드는 모습을 목격했고 어느 날 내 팔을 붙잡으며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은하 씨,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지독한 고독이 부린 장난입니다. 따님이 알기 전에 제발 멈추세요. 당신이 무너지면 지은 씨도 무너져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그 말은 차가운 송곳처럼 내 가슴을 뚫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준혁과 함께한 후 그의 등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멈춰야 해. 하지만 어떻게? 그 갈등은 나를 밤새워 괴롭혔습니다. 오히려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쾌락의 양념으로 삼아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매번 만남 후 나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너는 괴물이야라고 중얼거렸지만 다음 날 다시 그의 문자를 받으면 그 결의는 무너졌습니다. 강상무의 조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욕망의 불길이 더 세게 타올랐습니다. 그 불길이 내 모든 이성을 태워버리는 듯 했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나는 점점 더 깊은 갈등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가 초음파 사진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그 벅찬 소식은 내게 내린 신의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그녀의 환한 미소와 엄마, 할머니 되셨어요. 라는 말에 내 가슴은 찢어지는 고통으로 물들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내 손이 떨렸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가 내 죄의 증거가 될 텐데 그 사진 속 작은 형체가 내 죄책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나는 준혁을 불러 마지막을 선언했습니다. 준혁은 지은이와 헤어지고 나를 택하겠다며 절규했지만 나는 온 힘을 다해 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박서방, 너는 이제 한 아이의 아빠야. 이 비밀은 우리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지옥의 불꽃이야.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지 마. 그의 눈물 어린 눈빛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지만 나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욕망은 절제에 굴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울며 이게 끝이야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 뒤에 남은 공허가 나를 더 괴롭혔습니다. 그 공허가 다시 욕망을 불러일으킬까봐 두려웠습니다. 준혁은 떠났습니다. 그는 지은이 곁으로 돌아가 다정한 아빠가 되었고 나는 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명절날 아이를 안고 찾아온 딸 부부를 보며 나는 인자한 할머니의 가면을 쓰고 미소 짓습니다. 준혁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우리는 서로의 기억 속에 있는 그 뜨거웠던 오후를 외면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불해야 할 형벌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상무는 여전히 내 곁을 지키며 나의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려줍니다. 그는 내게 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고 말하지만 나는 압니다. 내 삶의 진정한 아침은 오지 않을 것이므리요. 그의 따뜻한 손길이 위로가 되지만 내 안의 상처는 너무 깊습니다. 때때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까 고민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은이의 미소가 떠올라 포기합니다. 그 미소가 내 유일한 구원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조차 내 죄책감으로 물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 금기의 시간 속에 박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손주의 웃음을 위해 나는 매일 밤 나의 영혼을 속죄의 항아리에 담아 묻습니다. 금기 위에 피었던 그 독화는 시들었지만 그 향기는 여전히 내 코끝을 맴돌며 나를 괴롭힙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너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지옥의 파수꾼이 되기로 했다. 이 비밀은 무덤까지 안전하게 가기를 기도하며 나는 오늘도 텅 빈 거실에서 괴종식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간 속으로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침잠에 들어갑니다.
바람이 다시 창문을 두드리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가 내 안의 메아리로만 들려옵니다. 그 메아리가 점점 약해지며 나는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어쩌면 이게 내 운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운명을 받아들이며 나는 오늘도 고독 속에 머무릅니다. 그 고독이 이제는 익숙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